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회를 했던 석 달 동안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라 할 정도로 대규모의 저항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면 누가 그것을 이제 책임져야 되나요? 지금 사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이 주도했던 거대한 집회였고 그것이 잘못되는 걸로 드러났다면 정책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책 책임성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자.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한번 소란을 피우고 국정이 공백이 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고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없는 정치 참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정치적인 책임성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당이 없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세곡이 촛불로 돌아갔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수입하지 말라, 조약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이 어떤 형태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제안을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지만 현실적으로 정당 없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두 번째로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인터넷을 통한 논의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 정치적인 참여의 질이나 논의의 질을 높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처럼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면 좋겠다라는 게 초기에 기대였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온갖 욕설과 험담, 비판이 난무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려가는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배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정당이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정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금 3대1까지 허용되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대1로 줄이라는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사법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국회의 기능, 정당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헌법제도를 만들어놓은 제도고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국회 내에서 합의되거나 국회 내에서 논의됐던 것이 그것으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거기서 졌던 야당이 그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제 없다고 그런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던 그 결정에 정치인들이 스스로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혀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이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문제나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면 국회 내에서의 토론이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당장 사법부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고발을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래서 사법부가 계속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각종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던 각종 고소고발이 무지는 안 멀을 겁니다. 그럼 결국 사법부가 정치 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치인들 스스로가 좀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또 하나 들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너무 엄격하다. 혹시 선거법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지만 두께가 이만합니다. 시행령까지 같이. 그래서 웬만한 후보자들은 그거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을 포고리, 기획을 귀걸이인 조항들이 무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또 각종 고소고발이 되고 고소고발은 또 다른 형태 정치 부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혹은 우리나라의 국회가 혹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충분한 권위와 신뢰를 받으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개혁할 거냐? 정치개혁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느냐? 사실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노무현 돌풍이 불었던 2000년 대선 이후로 사실은 3기 이후에 한국 정치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개혁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때 많이 했던 게 이제 제왕적 당총제를 없애자.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개혁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반정치의 정치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쁘다.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부분의 영역을 줄이자. 그래서 지구당 없애버려라. 분전된다. 없애버려라. 지구당 없애죠. 중앙당, 우리나라 아마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일 것 같습니다. 중앙당에 100명을 넘으면 안 돼요. 중앙당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 데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후원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 다 없어요. 그 다음 우리 과거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선거 때가 되면 합동유세, 정당 후보자를 합동유세하지 않습니까? 다 없어버렸습니다. 후원금도 정당후원금 못 받게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방식도 너무너무 제한적이어서 아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후보자 얼굴 못 보고 하는 그런 선거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후보자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안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이미지 정치가 그만큼 더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정당의 역할, 정치의 영역은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 개혁이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나타나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요즘에 헤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당의장,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게 당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만들어놓은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지금 반정치의 정치개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당이 스스로 변화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권자의 요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독과정 구도로 갖고 있죠. 새로운 정당이 진입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수준에서 혹은 정치 수준에서 보면 경쟁이 있는 선거지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경쟁이 없는 선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에서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독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독점이 되면 절대로 이노베이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요구에 귀기를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삼성전자나 과거에 모토로라나 노키아가 강자였다면 그 다음에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나와서 보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어필하고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는 한국의 정당 시스템에서 지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당이 진입을 하고 보다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참신한 제3의 세력, 제4의 세력이 들어와서 기존 정당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반정치 정치개혁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할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 가장 힘들었던 선거가 제 생각에 2007년 대선에서 크게 지분한 2008년 총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90석 조금 못 얻었습니다. 89석인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가장 힘들었던 선거가 탄핵 집권 치렀던 2004년 총선이었는데 그때 120석 정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악의 경우에도 100석에서 120석을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들, 이런 구도에서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구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경쟁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정치제도에 대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의 개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헌재 판단으로 과거 3대 2였던 선거구도가 2대 2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선거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국민들의 요구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 정치에서는 지도자가 늘 있었습니다. 혹은 대통령이 될 만하는 사람, 대통령감, 혹은 리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되고 난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그런 리더였어요. 이승만, 김구, 노무현 이런 분들이 다 대통령감이 될 만한, 리더가 될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선진적인 기법을 받았고 한국전쟁 같은 부모라든지 영향이 있었던 군인들이 또 리더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랜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고 또 영향도 키워왔던 민주화의 지도자들이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우리가 리더를 못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리더가 떨어집니다. 그게 안철수 현상이었고 지금 반기문에 대한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고민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야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와 전혀 무관한 쪽에서 정치적 경험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나는 대통령, 저 사람이 대통령이다. 저 사람 깨끗해 보인다. 왜?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뽑아야 되는 이런 너무나 우리 미숙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당이 리더를 키워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시장이든 도지사든 혹은 시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 발표를 마치면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관련된 책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주 비교적 원만하게 개헌을 이뤘던 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가 60년이고 하나가 87년이죠. 그때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하나는 바꾸자. 바꿔야 된다는데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변화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60년에는 내각제였고 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60대 40 정도로 나옵니다. 바꾸자가 60 나옵니다. 아주 머저리티도 아닙니다. 그럼 그 60%를 놓고 무엇으로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중임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고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서둘러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좀 활발한 이에 대한 토론이라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합의가 도달됐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나 아마 동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김현직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논의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두는 것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지 교수님께서 다음 시작해 주시고